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날 세계를 좌우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몇 척의 낡은 배와 절망적인 사람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박해를 피해 망망대해를 건너온 이주민들, 금을 찾아 헤매다 굶주림에 시달린 모험가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던 반항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장대한 서사시의 출발점이죠. 1000년 전 바이킹들이 처음 발을 디딘 이 신대륙에서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유럽의 뛰어난 항해사들이었던 바이킹족은 이미 서기 1000년부터 북미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리프 에릭손이라는 용감한 탐험가가 그린란드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땅이 바로 오늘날의 뉴펀들랜드였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정착 시도는 원주민들과의 충돌과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스크렐링이라고 불렸던 원주민들과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급도 어려웠어요.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재발견하면서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신대륙 진출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던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전혀 예상치 못한 땅에 발을 디뎠죠. 이 실수가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었어요. 16세기에 들어서자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신대륙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황금과 향료를 찾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토와 식민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죠. 조반니 카보토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북미 동부 해안을 탐험했고 자크 카르티에는 프랑스를 위해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출했습니다. 각국의 탐험가들은 서로 다른 루트로 신대륙에 접근했지만 모두 본국의 영광과 부를 위해서였어요. 초기 식민지 건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585년 영국이 로어노크 섬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 잃어버린 식민지의 주민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에 새겨진 CROATOAN이라는 단어만이 유일한 단서로 남았을 뿐이었어요. 존 화이트 총독이 보급품을 구하러 영국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117명의 식민지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1607년 드디어 영국은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서 성공적인 영구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존 스미스 선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식민지 주민들은 포아탄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담배 재배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졌죠. 포카혼타스와 존 롤프의 결혼은 영국인과 원주민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롤프가 개발한 담배 품종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버지니아 식민지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 작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초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버지니아에 도착한 것이죠. 네덜란드 선박이 20명의 아프리카인을 데려온 이 사건이 훗날 미국을 갈라놓을 노예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버지니아 의회가 소집된 것인데 이는 신세계에서 최초의 민주적 의회였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식민지 주민들이 자치의 경험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들 순례자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며 와파노아그족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스카토라는 원주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도 로어노크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스카토는 이전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순례자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메이플라워 협약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문서였습니다. 102명의 승선자들이 합의한 이 협약은 다수결 원칙과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했죠. 비록 간단한 문서였지만 신세계에서 자치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7세기 내내 영국 식민지들이 동부 해안을 따라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는 청교도들의 언덕 위의 도시가 되었고 메릴랜드는 가톨릭 교도들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이 종교 관용의 이상을 실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노력했고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번영했죠. 네덜란드는 맨해튼 섬을 $24에 사서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했지만 1664년
영국에게 빼앗겨 뉴욕이 되었죠. 이때 영국은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고 명명했어요. 네덜란드의 관용적인 정책 덕분에 뉴암스테르담은 이미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영국이 접수한 후에도 이런 특성은 계속 유지되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형성되면서 북미 대륙의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청교도 문화와 상업이 발달했고, 남부는 대농장 중심의 농업 경제가 자리 잡았으며, 중부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각 식민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었지만 점차 아메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영국 본토와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자라났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자 유럽 열강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등 유럽의 갈등이 신대륙으로까지 번져왔어요. 프랑스 인디언 전쟁으로 불린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북미에서 거의 모든 영토를 잃었습니다.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울프와 몽칼름 두 장군이 모두 전사했지만 영국의 승리는 확실해졌죠. 하지만 이 승리가 오히려 영국과 식민지 간의 갈등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어요. 프랑스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보호가 덜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1764년의 설탕법은 당밀과 설탕에 관세를 부과했고 1765년의 인지세법은 모든 법률 문서와 신문, 카드에까지 세금을 매겼어요.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도 못하는데 왜 그 의회가 정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비밀 조직이 결성되어 세금 징수원들을 협박하고 여성들은 딸들의 자유라는 단체를 만들어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저항 활동은 식민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1770년 보스턴 대학살에서는 영국 군인들이 시위대에게 발포해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사무엘 애덤스와 같은 독립파들은 이를 영국의 폭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폴 리비어가 그린 선동적인 동판화는 영국 군인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악마로 묘사했어요. 이런 프로파간다는 식민지 여론을 영국에 맞서는 쪽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은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인디언 복장을 한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이 사건으로 영국은 참을 수 없는 법령들을 제정해 매사추세츠를 징벌하려 했죠. 보스턴 항구 폐쇄, 매사추세츠 정부법 개정, 관리법 강화, 주둔법 확대 등 강압적인 조치들은 식민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법령들로 불렸습니다. 이에 맞서 식민지들은 대륙회의를 소집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어요.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대륙회의에는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결의하고 각 식민지의 민병대 조직을 권고했어요.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의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의 무기고를 습격하려다가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폴 리비어와 윌리엄 도스의 자정 기마행은 전설이 되었어요. 영국군이 온다는 경고로 민병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렉싱턴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민병대가 후퇴했지만 콩코드에서는 영국군을 물리쳤어요.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이 대지주는 군사 경험도 풍부했고 무엇보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의 임명은 독립운동을 전 식민지적 사업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75년 6월 벙커 힐 전투에서는 적의 눈동자가 보일 때까지 발포하지 마라는 명령 아래 민병대가 영국 정규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고지를 내주기는 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민병대가 정규군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1776년 1월 토마스 페인의 상시이라는 팸플릿이 출간되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책자는 왕정과 귀족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쉬운 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10만 부가 팔렸는데 당시 인구를 고려하면 놀라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선언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이상을 제시했어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라는 천부인권 사상은 계몽주의 철학의 산물이었지만 이를 정치적 현실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이 선언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워싱턴의 대륙군은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급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보급품도 부족했어요. 많은 병사들이 맨발로 행군해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초기에는 영국군에게 연전연패했습니다. 1776년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크게 패한 후 워싱턴은 뉴욕을 포기하고 퇴각해야 했어요. 대륙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많은 병사들이 탈영했습니다. 하지만 1776년 크리스마스 밤 델라웨어 강을 건너 헤센 용병들을 기습한 트렌턴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독립전쟁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사기가 떨어진 대륙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워싱턴이 얼음으로 뒤덮인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장면은 미국 독립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헤센 용병 900명을 포로로 잡았고 프린스턴에서도 연승을 거두었어요. 1777년 사라토가 전투에서 영국 장군 버고인을 항복시킨 것은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승리로 프랑스가 미국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되었거든요. 프랑스의 참전은 독립전쟁을 세계적 규모의 갈등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 고문단과 함대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어요. 라파에트 후작과 같은 젊은 귀족들이 자원해서 미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영국에 맞서는 연합에 가담했어요. 계곡 조지에서 보낸 1777에 78년 겨울은 대륙군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이센 출신의 바론 폰 스토이벤이 군사훈련을 담당하면서 대륙군은 비로소 정규군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남부전선에서는 게릴라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프랜시스 메리언이라는 느묘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늪지대를 이용해 영국군을 괴롭혔어요. 이런 비정규전은 영국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1781년 요크타운에서 코널리스가 항복하면서 독립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체사피크만을 봉쇄하고 워싱턴과 로샹보의 연합군이 육지에서 포위하는 완벽한 협공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코널리스가 항복할 때 영국군 군악대가 연주한 곡은 세상이 뒤바뀌었네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강대한 대영 제국이 식민지 반란군에게 굴복한 것이었으니까요.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했죠.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고 오데오 남쪽에서 플로리다 북쪽까지가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쟁취한 것과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연합규약 하에서 13개 주는 사실상 독립된 국가처럼 행동했고 중앙정부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금 징수권도 없고 군대 운영 권한도 제한적이었어요. 각 주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바람에 경제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1786년 쉐이지의 반란과 같은 사건들이 연방정부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줬어요. 매사추세츠의 농민들이 세금 부담과 부채 문제로 무장봉기를 일으킨 이 사건은 기존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종이었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의 버지니아안과 윌리엄 패터슨의 뉴저지안이 충돌했지만 결국 코네티컷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몽테스키우의 권력 분립론을 실제 헌법으로 구현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거쳐 1788년 헌법이 비준되었습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합 중국이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페더럴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워싱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이때부터 대통령 취임 선서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모든 것이 전례가 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는 강요회의 제도를 만들고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는 예의범절을 확립했습니다. 워싱턴은 8년 임기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물러남으로써
민주주의의 소중한 전통을 세웠죠.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지 3세 국왕은 워싱턴의 권력 이양을 두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의 경제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정리하고 국립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해밀턴은 제조업 육성과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했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농업 중심의 지방분권을 옹호했어요. 이런 견해 차이가 미국 최초의 정당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페더럴리스트당과 민주공화당의 대립은 미국 정치의 양당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밀턴이 이끈 페더럴리스트당은 친영국, 강한 중앙정부, 상공업 육성을 지지했고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친프랑스, 주권주의, 농업 중시를 내세웠어요. 1803년 토마스 제퍼슨의 루이지애나 구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1,500만 달러의 에이커당 3센트의 가격으로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미국 영토를 2배로 늘렸거든요. 나폴레옹이 하이티에서 벌인 전쟁의 실패와 유럽에서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가능했던 이 거래는 미국에게는 행운이었어요. 루이지애나 영토는 나중에 13개 주 전체 또는 일부가 되었고 미국의 서부 팽창 기반이 되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험대는 1804년부터 1806년까지 미지의 서부 땅을 탐험했습니다. 사카가위아라는 쇼쇼니족 여성의 안내를 받으며 태평양까지 도달한 이들의 여행은 미국인들에게 서부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어요. 1812년 전쟁에서 영국과 다시 한번 격돌했습니다. 영국의 해상봉쇄와 인상제도, 그리고 인디언들과의 동맹이 전쟁의 원인이었어요. 초기에는 미국이 불리했지만 결국 무승부로 끝나면서 진정한 독립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워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태운 것은 치욕적인 사건이었지만 앤드류 잭슨이 뉴올리언스에서 거둔 대승리는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투는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1823년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열강들에게 서반구 불간섭을 경고한 이 선언은 미국이 지역 강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어요.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적 열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침례교와 감리교가 급성장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늘어났어요. 이런 종교적 열정은 노예제 폐지 운동, 금주 운동, 교육 개혁 등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중반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념 아래 서부 확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이 사상은 영토 확장의 정당성을 제공했어요. 오리건 트레일을 따라 수만 명의 개척민들이 서부로 향했습니다. 마차로 6개월간 3,200km를 여행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질병과 사고, 인디언과의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45년 텍사스 합병은 멕시코와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1836년 알라모 전투에서 데비 크로켓과 짐 보이가 전사했지만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구호로 텍사스는 독립을 쟁취했어요. 9년 후 미국에 합병되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균형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1846년 오리건 영토 획득으로 49도선이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의 경계로 확정되었습니다. 54도 40분 아니면 싸움이라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결국 타협으로 해결되었어요. 이로써 태평양 연안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멕시코 전쟁은 미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텍사스 경계 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강했어요. 멕시코시티를 점령한 미군의 승리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와 콜로라도, 와이오밍 일부를 미국에 양도했어요. 1,500만 달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멕시코 영토의 절반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수십만 명을 서부로 이끌었습니다. 49스라고 불린 금광 탐험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작은 촌락에서 거대한 도시로 급성장했고 캘리포니아는 1850년 31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골드러시는 단순히 금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동부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한 청바지도 이때 탄생했어요.
1869년 대륙횡단철도 완성은 미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센트럴 퍼시픽과 유니온 퍼시픽이 유타의 프로몬터리 포인트에서 만나면서 동서가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중국인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토 확장과 함께 노예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유주와 노예주 사이의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커졌거든요. 새로 편입되는 주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를 분열의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으로 미주리는 노예주로, 메인은 자유주로 동시에 가입시켜 균형을 맞췄습니다. 36도 30분선 이북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원칙도 세워졌어요.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1850년 타협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 강화된 도망노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부 주민들도 도망노예 체포에 협조하도록 강제했는데 이는 오히려 북부의 반노예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해리어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1852년 출간되어 노예제의 잔혹함을 고발했습니다. 이 소설은 북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노예제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링컨은 나중에 스토를 만나서 이 작은 여인이 큰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은 주민들이 직접 노예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결과는 피해 캔자스 사태였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이 창당되었습니다. 휘그당이 노예제 문제로 분열되면서 노예제 확산 반대를 내세운 새로운 정당이 필요했거든요. 1856년 대선에서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북부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어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대법원은 흑인은 시민이 될 수 없고 의회도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미주리 타협을 무효화하는 것이었고 북부의 분노를 샀습니다. 1858년 링컨과 더글러스의 논쟁은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벌어진 7차례 토론에서 링컨은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며 노예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했어요.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링컨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1859년 존 브라운의 하퍼스 페리 습격 사건은 남북 갈등을 극한으로 치달게 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 무기고를 습격한 브라운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북부에서는 순교자로 여겨졌습니다. 남부는 북부의 급진주의자들이 노예 봉기를 일으키려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 즉시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었지만 남부는 공화당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먼저 탈퇴를 선언했고 조지아,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뒤를 따랐습니다. 1861년 2월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하는 남부연합이 결성되었어요.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구에 있는 섬터 요새에서 포성이 울리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연합군이 연방군 요새를 공격한 것이죠. 34시간의 포격 후 요새가 항복하면서 내전의 막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북부가 우위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구도 2200만 명 대 90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업력과 철도망도 훨씬 발달했어요. 해군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E.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이 초기에 연승을 거뒀습니다. 리는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군인이었고 남부 장교들은 대체로 군사 전통이 강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또한 남부는 자신들의 땅에서 싸운다는 심리적 우위도 있었습니다. 1861년 7월 불런 전투에서 남부군이 승리하자 북부는 충격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워싱턴 시민들이 소풍 나온 기분으로 구경 왔다가 패주하는 북군과 함께 도망쳐야 했어요. 전쟁이 길어지자 링컨은 전쟁의 목적을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방을 보전하는 것이었지만 1862년 9월 엔티텀 전투 후 예비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어요. 1863년 2월 1일 공식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반란 상태에 있는 지역의 노예들은 자유롭다는 이 선언으로 전쟁의 목적이 노예제 폐지로 확대되었어요. 이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들이 남부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외교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게티스버그 전투는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리 장군의 펜실베이니아 침공이 저지되었어요. 피켓의 돌격으로 유명한 이 전투에서 남북 양군 합쳐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불과 272단어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해 빅스버그 함락으로 북부가 미시시피 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남부연합이 동서로 분단되었고 물자 보급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링컨은 미시시피가 다시 자유롭게 바다로 흘러간다고 기뻐했습니다. 1864년 율리시스 그랜트가 동부전선 총사령관이 되면서 북부의 공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랜트는 무조건 항복의 그랜트라는 별명처럼 끈질긴 공격으로 남부군을 압박했어요. 비록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남부군의 전력을 착실히 소모시켜 나갔습니다. 윌리엄 셰먼의 바다로의 행진은 남부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1864년 11월 애틀랜타에서 시작해서 사바나까지 60마일 폭으로 남부를 가로지르며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이는 현대 전쟁에서 말하는 전면전의 개념을 처음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1865년 4월 9일 버지니아주 에포마톡스 코트하우스에서 리 장군이 그랜트에게 항복하면서 4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랜트는 패장에 대한 예의를 지켜 리의 체면을 살려주었고 남부군 장교들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습니다. 62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는 독립전쟁부터 한국전쟁까지 다른 모든 전쟁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이 희생으로 미국은 진정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전쟁 승리 직후인 4월 14일 링컨 대통령이 존 위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한 일이었습니다.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뒤에서 총격을 받은 링컨은 다음날 숨을 거뒀어요. 이제 그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전쟁 장관의 말처럼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연방을 구한 위대한 해방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재건 정책의 운명은 앤드류 존슨 부통령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테네시 출신의 남부인이었던 존슨은 링컨보다 관대한 재건 정책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의회 공화당 급진파들은 더 강경한 정책을 원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로 노예제가 공식 폐지되었고 14조로 흑인들의 시민권이 보장되었으며 제15조로 인종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보장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 문제였어요. 존슨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어 1868년 대통령 탄핵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되어 존슨은 간신히 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시도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1877년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재건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짐 크로 법이라는 인종차별법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권리가 다시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불리하되 평등하게라는 원칙 아래 실제로는 차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은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한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철도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석탄과 철강 생산이 폭증했어요. 증기기관과 전기의 도입으로 공장 생산성이 혁명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정제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 스틸은 철강업계를 지배했으며 제2P 모건은 금융업계의 제왕이 되었어요. 이들 강도 남작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선사업에 거액을 기부했지만 동시에 노조 활동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이런 모순된 모습이 금도금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은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과 시민이 사망하자 8명의 무정부주의자가 재판을 받았어요. 증거도 불충분했지만 4명이 사형당했습니다. 1892년 홈스테드 파업에서는 카네기 철강회사와 노조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10명이 사망했어요. 1894년 풀먼 파업에서는 연방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요원한 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남부와 동부 유럽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용광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1880년부터 1920년까지 23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왔어요.
앨리스 섬은 희망의 섬이자 눈물의 섬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아일랜드인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리틀 이탈리아 같은 민족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어요.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은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의 이민을 금지한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반중국인 감정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제정된 이 법은 1943년까지 지속되었어요. 미국의 개방성과 배타성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 본격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바 독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팽창의 성격이 강했어요. 메인호 폭발 사건이 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인호를 기억하라는 구호와 함께 여론이 전쟁을 지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은 스페인의 공격이 아니라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쟁에서 미국은 압승을 거뒀어요. 마닐라 만해전과 산티아고 해전에서 스페인 함대를 경멸했고 테디 루즈벨트가 이끈 러프 라이더스는 산후안힐 전투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파리 조약으로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면서 미국은 해외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하와이도 1898년 합병되어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어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양대해양 강국으로 부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현지인들의 저항이 거셌어요.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끈 필리핀 미국 전쟁이 3년간 지속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1901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진보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맥킨리 대통령 암살로 42세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큰 막대기를 들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1903년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획득한 것은 루즈벨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해서 운하 건설권을 따낸 것이죠. 10년간의 공사 끝에 1914년 운하가 개통되어 태평양과 대서양이 연결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국내에서도 개혁을 추진했어요. 독점기업 해체에 나서서 트러스트 버스터라는 별명을 얻었고 자연보호 정책으로 국립공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순수식품의약법과 육류검사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어요. 1912년 대선에서는 루즈벨트가 공화당을 탈당해서 진보당을 결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되었습니다. 윌슨은 신자유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고 소득세를 도입했어요. 1917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침범한 전보 사건으로 결국 연합국 편에서 참전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윌슨의 구호 아래 200만 명의 미군이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뒤바뀌어 1918년 독일이 항복하게 되었어요.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과 국제연맹 구상은 이상적이었지만 정작 미국 상원이 비준을 거부해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윌슨의 국제주의와 미국의 고립주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1920년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수잔비, 앤서니 등 여성 운동가들의 70년간 투쟁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금주법은 의도와 달리 밀주업과 조직 범죄를 번창시켰어요. 알 카포네 같은 갱스터들이 시카고를 장악했고 스피크 이지라는 불법 술집이 성행했습니다. 결국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고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요.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화 불릴 만큼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가 대중화되었고 라디오와 영화가 새로운 대중문화를 이끌었어요. 헨리 포드의 모델 T는 어떤 색깔이든 좋다, 검정색이기만 하면 이라는 농담과 함께 미국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재즈 음악이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 같은 연주자들이 새로운 음악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할렘 르네상스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가 꽃피웠지만 동시에 KKK가 부활하고 반이민 감정도 고조되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1927년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은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럭키 린디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고 항공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도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투기 열풍으로 부풀려진 주식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300억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고 수많은 은행이 파산했어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농민들이 농장을 잃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더스트 보울 현상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어요. 후보 대통령은 자유방임주의를 고집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후법이라고 불리는 판자촌이 전국에 생겨났고 실업자들이 줄을 서서 무료 급식을 받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어요. 1932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뉴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포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취임사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뉴딜 정책은 구제 복구, 개혁의 3R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공공사업청 PWA, 민간보존단 CCC, 공공사업진흥청 WPA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서 노후와 실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했어요. 테네시 간유역개발공사 TVA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렸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설치로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예금보험공사 FDIC 창설로 은행 예금자를 보호했어요. 하지만 뉴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파들은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했고 대법원은 여러 뉴딜 법안을 위헌 판결했어요. 루즈벨트가 대법관 수를 늘리려 한 법원 패킴 계획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은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1939년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발발했지만 미국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을 통해 연합국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한 것이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치욕의 날이라고 불린 이날 2,400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태평양 함대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다음날 루즈벨트는 의회에서 대일 선전포고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유럽 우선 전략에 따라 독일을 먼저 격파하기로 했지만 태평양에서도 일본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했어요. 국내에서는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완전 고용이 실현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대거 군수공장에 투입되어 로지 더 리베터로 상징되는 여성 노동력의 시대가 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이 수용소에 강제 격리되는 부끄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유럽 전선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한 이 작전으로 서부 전선이 개설되어 독일이 동서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긴 하루라고 불린 이날의 성공으로 유럽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섬 점프 전략으로 일본 본토에 접근했습니다. 과달카날,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어요. 특히 가미카제 공격으로 미군의 피해가 컸지만 일본의 저항력도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1945년 4월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트루먼은 일본 본토 침공 시 예상되는 막대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 개발된 원자포탄 사용을 결정했어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강국이 되었어요. 브레턴 우즈 체제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고 마셜 플랜으로 유럽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산주의 확산 저지 정책이 시작되었고 NATO 창설로 서방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1948년 베를린 봉쇄 위기,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유엔군의 주축이 되어 참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바꿨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었어요. 트루먼과 맥아더의 갈등으로 문민 통제 원칙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는 아이젠하워의 평화로운 번영기였습니다. 교외 주택가가 발달하고 자동차 문화가 꽃피웠어요.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대중문화도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즘으로 불리는 반공 히스테리도 심각했어요.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은 미국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주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위기감으로 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투자가 늘어났어요. 1958년 NASA가 창설되어 우주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1960년대는 변화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개척지를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1961년 달 착륙 목표를 선언하고 평화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피그스만 침공 실패,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13일간 핵전쟁 직전까지 간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와 후르쇼프가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963년 12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서 암살되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위대한 사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도입했어요. 1960년대는 시민권 운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콜에서 시작된 운동이 1963년 워싱턴 대행진으로 절정을 이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키의 연설은 20세기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제정으로 법적 인종차별이 철폐되었지만 현실의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전쟁이 확전되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되었어요.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본격 개입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고 젊은이들이 징병을 거부했어요. 1968년은 격동의 해였습니다. 1월 구정 공세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드러났고 4월 킹 목사가 암살되어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6월에는 로버트 케네디까지 암살되면서 미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히피 문화와 반문화 운동도 활발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기성가치에 도전했고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그 정점이었어요. 여성해방운동도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고 미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사건이었어요. 1970년대는 실현의 시대였습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을 겪었어요. 1975년 베트남 전쟁 패배로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미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닉슨 대통령까지 연루시켰어요. 1974년 8월 닉슨이 사임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닉슨 사면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았어요. 197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당선되었지만 그도 이란 인질 사태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으로 보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어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빈부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며 군비 확장에 나섰어요. 전략 방위 구상 SDI으로 우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가져 냉전 종식의 길을 열었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1급 체제가 시작되었어요. 조지 H.W. 부시는 신세계 질서를 선언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미군의 압도적 승리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보여줬어요. CNN의 실시간 중계로 TV 전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이테크 무기의 위력이 전 세계에 과시되었어요. 1990년대는 빌 클린턴 시대의 번영기였습니다.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고 신경제가 등장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폭등하면서 닷컴 붐이 일었어요. 하지만 클린턴은 루윈스키 스캔들로 1998년 하원에서 탄핵당했습니다.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을 유지했지만 개인적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경제적 성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2000년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선거였어요.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 간의 접전에서 플로리다 개표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부시가 당선되었습니다. 득표수로는 고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어요. 2001년 9월 11일 테러는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민항기를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했어요. 3,000명이 사망한 이 참극으로 미국인들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탈레반 정권을 추출했고 2003년에는 대량 살상무기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하지만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애국자법 제정으로 정부의 감시 권한이 강화되었어요.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공항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쟁점이 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가 구제 금융을 받는 등 월스트리트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대통령의 탄생은 역사적 의미가 컸어요. Yes, we can이라는 구호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는 경기부양법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했고 오바마 케어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어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면서 9.11 테러에 대한 응징을 완료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체결에도 적극 나섰어요. 하지만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티파티 운동 같은 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셌고 의회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종 갈등도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국제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으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을 제한하려 했어요. 트위터를 통한 즉흥적 소통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사회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인종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국제협력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 복귀하고 NATO와의 관계를 복구했어요. 하지만 2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입니다.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 해외 영토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자랑해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고 할리우드의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인종 갈등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총기 난사 사건의 빈발,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 뉴스 확산, 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 등이 사회 문제로 남아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윤리, 이민 정책과 국경 관리 등 21세기의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공중보건 시스템의 취약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시작된 미국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인류 문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